돈 한 푼 없이 시작해서 재벌이 된 사람이 있다면 믿겠는가? 나 정주영은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 오늘 내가 말하려는 것은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다. 돈이 물처럼 흐르지 않으면 썩는다는 진리를 깨달은 이야기다. 사람들은 돈을 움켜쥐려 하지만 진짜 부자는 돈을 흘려보낸다. 왜냐하면 돈은 멈추는 순간 죽기 때문이다. 나는 강원도 통천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배고픔과 싸우며 자랐지만 가난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돈의 본질을 이해하려 했다. 돈은 사람의 손에 머물지 않는다. 강물처럼 계속 흐른다. 막으면 썩고 흐르면 산다. 이것이 내가 발견한 첫 번째 진리였다. 젊은 시절 나는 매일 새벽에 일어났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다.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짊어졌다. 하루 16시간을 일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은 내 곁에 머물지 않았다. 번 돈은 금세 사라지고 다시 빈손이 되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가난한가? 답은 단순했다. 나는 돈을 물건처럼 쥐려고만 했기 때문이다. 돈을 흐르게 하지 않고 가두려고만 했다. 그날 이후 나는 관점을 완전히 바꿨다. 돈은 흘러야 돌아온다. 멈추면 죽는다. 이것이 내가 깨달은 첫 번째 원칙이었다. 나는 번 돈을 다시 투자했다. 기술을 배우는 데 썼다. 사람을 고용하는 데 썼다. 실패해도 경험을 사는 데 썼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미쳤다고 했다. 모은 돈을 왜 그렇게 쉽게 쓰느냐고 물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돈은 써야 살아있다. 멈추면 죽는다. 한 번은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할 때였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장님, 지금 가진 돈으로 장비를 더 사면 위험합니다. 그냥 천천히 갑시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잔에 물이 고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나? 썩는다네. 돈도 똑같아. 지금 흐르지 않으면 언젠가 썩는다. 결국 나는 가진 돈을 털어 새 장비를 들여왔다. 그 장비 덕분에 더 큰 수주를 따냈다. 위험처럼 보이던 선택이 흐름을 만든 선택이었다. 돈을 쫓는 사람은 언제나 돈에게 끌려다닌다. 그러나 돈의 흐름을 이해한 사람은 돈을 움직이게 만든다. 나는 늘 이렇게 생각했다. 돈은 주인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움직이는 사람에게 간다. 세상은 돈을 쥐려는 사람으로 가득하다. 하지만 돈을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돈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다. 그것은 신뢰의 흐름이다. 노력의 흐름이다. 시간의 흐름이다. 그래서 나는 불을 쌓기 전에 반드시 흐름의 철학을 가르쳤다. 한 번은 젊은 직원이 내게 물었다. 회장님, 돈은 모으는 게 중요합니까? 쓰는 게 중요합니까? 나는 단호히 대답했다. 둘 다 아니다. 돈은 돌리는 게 중요하다. 그는 고개를 갸웃했다. 나는 이어 말했다. 돈은 혈액과 같다. 멈추면 죽는다. 돌면 산다. 내가 돈을 써서 누군가의 일이 되고 그 일이 다시 너에게 돌아올 때 그것이 진짜 부의 순환이다. 이 말에 그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인생을 강처럼 봤다. 처음엔 가늘고 좁지만 흘러가며 점점 넓어진다. 그 과정에서 바위에 부딪히기도 한다. 때로는 모래에 막히기도 한다. 그러나 멈추지 않으면 결국 바다에 닿는다. 인생도 돈도 그렇게 흘러야 한다. 나 역시 수많은 바위와 모래에 부딪혔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사람들은 종종 부자를 오해한다. 부자는 돈을 움켜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짜 부자는 돈을 흘려보내는 법을 안다. 그들은 돈이 흘러야 세상도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나는 돈을 쓸 때마다 늘 이렇게 생각했다. 이 돈이 누군가에게 또 다른 시작이 되기를. 그것이 내 방식의 투자였다. 나는 실패할 때마다 흐름의 법칙을 떠올렸다. 한 번은 대형 프로젝트에서 손실을 보았을 때 주변 사람들이 걱정했다. 이제 회사를 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웃으며 말했다. 줄이면 죽습니다. 지금은 멈출 때가 아니라 더 흘릴 때입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적었다. 하지만 나는 실행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손실은 오히려 새로운 계약으로 메워졌다. 회사는 이전보다 더 커졌다.
그것이 흐름의 힘이었다. 돈은 인간의 마음을 비춘다. 욕심이 많은 사람의 손에서는 도망간다. 베푸는 사람의 손에서는 머문다. 나는 가난할 때부터 나눔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것이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돈을 주는 순간 나는 그보다 더 큰 신뢰를 얻었다. 그리고 신뢰는 반드시 돈보다 오래 남았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돈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돈의 원리를 아는 것이다. 나는 젊은 세대에게 항상 이렇게 말하고 싶다. 돈을 벌기 전에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배워라. 돈은 머리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야 한다. 돈은 감정이 없다. 그러나 그것을 다루는 인간에게는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이 순수할수록 돈은 다시 돌아온다. 나의 첫 번째 원칙은 단순하다. 돈은 흘러야 산다. 그 흐름을 막지 마라. 쓰는 것도 버는 것도 투자하는 것도 결국 하나의 순환이다. 그 순환을 깨뜨리지 않으면 인생은 끊임없이 풍요로워진다. 나는 지금도 그 젊은 시절을 떠올린다. 빈주머니로도 세상을 바꿀 수 있었던 이유는 돈이 아니라 흐름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억하라. 돈은 사람을 떠나지 않는다. 단지 방향을 바꿀 뿐이다. 그 방향을 바꾸는 힘은 바로 당신의 태도다. 세상은 위기를 피하려 하지만 나는 위기 속에서 흐름의 방향을 찾았다. 왜냐하면 진짜 기회는 늘 위기의 얼굴을 하고 찾아오기 때문이다. 그것이 내가 평생 지켜온 두 번째 원칙이었다. 기회는 언제나 위기 속에 숨어 있다. 나는 인생에서 기회라는 단어를 수없이 들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회를 좋은 얼굴로만 기억한다. 안정된 시장을 기회라고 부른다. 여유로운 자본을 기회라고 부른다. 유리한 조건을 기회라고 부른다. 하지만 내 인생의 기회는 언제나 위기의 얼굴을 하고 나타났다. 폭풍이 몰아칠 때 모두가 숨을 때 나는 그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었다. 위기는 기회의 옷을 입은 스승이다. 젊은 시절 나는 수많은 위기를 만났다. 처음 회사를 세웠을 때 자금은 바닥났다. 거래처는 등을 돌렸다. 직원들의 얼굴에는 불안이 가득했다. 어느 날 밤 회계 담당이 나를 찾아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장님, 내일이면 공장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사무실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내일 문을 닫는 대신 내일 새롭게 시작합시다. 사람들은 나를 미친 사람처럼 쳐다봤다. 하지만 나는 진심이었다. 그 위기 속에서 멈추면 정말 끝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곧바로 거래처로 달려가 밤새 설득했다. 손해를 감수하며 계약을 유지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몇 달 후 그 계약이 새로운 기회를 열었다. 위기는 나를 시험했지만 나는 그 시험을 통과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위기를 피해야 한다. 그러나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위기는 피하는 게 아니라 다루는 것이다. 폭풍을 피하면 몸은 안전하지만 성장의 기회를 잃는다. 반대로 그 폭풍 속에서 방향을 잡으면 그 바람이 나를 밀어 올린다. 인생은 그렇게 움직인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위기가 오면 마음이 더 차분해졌다.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 내가 중동 건설을 맡았을 때도 그랬다. 당시 한국은 세계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나라였다. 우리는 기술도 경험도 장비도 부족했다. 해외의 거대한 기업들이 우리를 비웃었다. 한국 회사가 이 사막에서 뭘 할 수 있겠는가? 그 말은 사실이었다. 조건만 보면 우리는 절대 성공할 수 없었다. 그러나 나는 그 자리에서 말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한다. 아무도 하지 않기에 우리가 할 수 있다. 모두가 주저할 때 나는 결정했다. 그리고 그 결정은 현대건설의 역사를 바꿨다. 사막의 태양 아래서 나는 매일 같은 생각을 되뇌었다. 이 고통의 끝에는 반드시 기회가 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폭풍 속에서 버텼던 우리는 결국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성과를 냈다. 그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 외국 발주처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돈이 아닌 신념으로 공사를 한 사람이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맞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위기 속에서만 증명됩니다. 나는 그때 확신했다. 세상은 위기를 통해 사람을 시험한다. 위기 앞에서 도망치는 사람은 다시 그 자리에 머문다.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새로운 길을 만든다. 나는 평생 위기를 선택했다. 그것이 내 철학이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건설 현장에서 큰 사고가 나서 모든 작업이 중단되었다. 신문에는 현대 사상 최대 위기라는 제목이 걸렸다. 임원들은 나를 찾아와 말했다. 회장님, 이번엔 어렵습니다. 접읍시다. 나는 그들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창문 밖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왜냐면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는 움직였다. 그 사고의 원인을 직접 조사했다. 시스템을 새로 만들었다. 그 결과 우리의 안전 기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 되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순간이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것이다. 나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다. 너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는가? 그 질문에 아직 아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때 나는 다시 일어섰다. 나는 사업을 하며 이런 말을 자주 했다. 평범한 시절엔 누구나 살 수 있다. 그러나 위기 때 살아남는 자만이 진짜다. 위기 속에서야 사람의 진심이 드러난다. 평소에는 조용하던 사람도 절망 속에서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 나 역시 그랬다. 수많은 폭풍 속에서 나는 두려움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 한 번은 일본의 투자자와의 협상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손실로 프로젝트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투자자는 냉정하게 말했다. 이 계약은 끝입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끝은 아닙니다. 아직 내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그 말에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웃었다. 당신 같은 사람은 보기 드물군요. 한 번 더 믿어봅시다. 그리고 그 한 번의 믿음이 또 다른 기회를 만들었다. 위기 속에서 물러서지 않는 한 걸음이 인생을 바꾼다. 나는 늘 말했다. 파도는 두렵지만 그 위에 올라타면 더 빨리 앞으로 나아간다. 돈도 사업도 인생도 마찬가지다. 파도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위를 달려라.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움츠러든다. 하지만 나는 위기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다. 그 안에만 진짜 배움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배운 두 번째 원칙은 명확하다. 기회는 언제나 위기의 탈을 쓰고 온다. 위기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감사하라. 그 위기 속에 새로운 길이 숨어 있다. 인생은 평온할 때 성장하지 않는다. 불안 속에서 단단해진다. 절망 속에서 새로운 시야가 열린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이 막힌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끝이 아니다. 흐름이 바뀌려는 순간일 뿐이다. 물이 막히면 다른 길을 찾아 흐르듯이 인생도 그 지점에서 새로운 길을 낸다. 나는 그 길을 수없이 걸었다. 그리고 매번 위기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 과정 속에서 나는 또 하나의 진리를 발견했다. 위기를 이겨내는 힘은 자본이 아니라 신용에서 나온다는 것. 돈이 없을 때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평생 세 번째 원칙을 지켰다. 돈보다 신용이 무겁다. 나는 가난했던 시절에도 단 한 가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바로 신용이었다. 돈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신용은 잃는 순간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그 사실을 뼈저리게 배웠다. 사람들은 흔히 부를 돈의 양으로만 판단한다. 하지만 나는 신용의 깊이로 판단했다. 돈은 숫자에 불과하다. 하지만 신용은 사람의 인생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재산이었다. 내가 서울에서 첫 사업을 시작했을 때 가진 돈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나는 믿음 하나로 사람들을 설득했다. 그 믿음은 단순히 말로 하는 약속이 아니라 지켜낸 행동에서 비롯되었다. 어느 날 거래처 한 곳이 나에게 큰 주문을 맡겼다. 그런데 납품 기한을 하루 앞두고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났다.
주요 부품이 파손된 것이었다. 직원들은 절망했다. 사장님, 이건 불가능합니다. 내일은 절대 못 맞춥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약속한 날을 어기면 돈이 아니라 신용을 잃는다. 신용을 잃으면 모든 게 끝이다. 그날 밤 나는 직원들과 함께 공장에서 밤을 새웠다. 손에 기름때가 묻고 팔은 저렸지만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새벽이 되자 우리는 약속한 시간에 납품을 마쳤다. 거래처 사장은 놀라며 나를 바라봤다. 이 시간까지 일했단 말입니까?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약속은 지켜져야 가치가 있습니다. 그 한 번의 신뢰가 수많은 새로운 계약을 불러왔다. 돈은 쓰면 줄지만 신용은 지킬수록 불어난다. 나는 인생에서 수없이 실패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신용이었다. 돈이 다 떨어져도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믿고 손을 내밀었다. 은행도 거래처도 투자자도 말이다. 왜냐면 그들은 내게서 단 한 번도 거짓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언제나 말한 대로 행동했다. 신용은 말이 아니라 습관이다. 그것은 한순간의 약속이 아니라 평생의 태도였다. 한 번은 큰 자금난을 겪은 적이 있었다. 공장 확장에 필요한 돈이 부족했지만 담보로 내세울 것도 없었다. 은행 담당자는 고개를 저었다. 보증인이 없으면 대출은 어렵습니다. 그때 나는 단호히 말했다. 보증인은 없습니다. 대신 내 이름이 있습니다. 그 말에 그는 나를 잠시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이라면 믿어볼 수 있겠군요. 결국 그는 내게 대출을 승인했다. 그리고 나는 한 푼도 어기지 않고 기한 전에 상환했다. 그 일이 알려지자 나의 이름은 곧 신용 그 자체가 되었다. 여러분, 세상은 돈으로 돌아가지만 신용으로 유지된다. 돈은 힘이 되지만 신용은 방향이 된다. 돈은 사람을 잠시 움직이게 하지만 신용은 평생 함께하게 만든다.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돈은 회사의 혈액이고 신용은 회사의 심장이다. 피가 아무리 많아도 심장이 멈추면 죽는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다. 내가 몸으로 느낀 진실이었다. 내가 중동 건설을 맡았을 때 외국 발주처들은 처음에 우리를 믿지 않았다. 한국이라는 이름조차 낯설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나는 자신있게 말했다. 우리는 한 번 한 약속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킵니다. 그들은 반신반의했다. 그러나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폭염 속에서도 단 한 번도 일정을 미루지 않았다. 마침내 프로젝트가 완성되었을 때 발주처의 담당자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정 회장, 당신은 계약서보다 신용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 한마디가 나의 인생을 대표하는 문장이 되었다. 신용을 지킨다는 것은 단지 약속을 지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행동한다는 것이다. 나는 내 이름이 가벼워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핑계를 대지 않았다. 사정이 있었다는 말보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을 택했다. 그렇게 쌓인 신용은 단단한 바위가 되었다. 어떤 폭풍이 와도 그 바위는 무너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신용을 단순히 비즈니스의 도구로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다르게 봤다. 신용은 인생의 철학이다. 신용이란 결국 정직함을 지키는 용기다. 정직한 사람은 당장은 손해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신뢰가 남는다. 그리고 신뢰는 시간이 만들어낸 가장 강한 자산이다. 나는 그 진리를 평생 붙들고 살았다. 한 번은 젊은 직원이 내게 물었다. 회장님, 세상은 정직한 사람보다 영리한 사람이 성공한다고도 합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영리한 사람은 한 번 이기지만 정직한 사람은 평생 이긴다. 신용은 속도가 아니라 지속이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지만 신용은 변하지 않는다. 그것이 부자가 절대 깨지지 않는 이유다. 나는 지금도 그때의 기억을 잊지 못한다. 가난한 청년이던 내가 처음 은행문을 두드렸을 때 사람들은 나를 믿지 않았다. 하지만 한 번의 약속을 지킨 이후 나는 다른 어떤 담보보다 강력한 신용의 이름을 얻게 되었다. 세상은 돈보다 신용을 먼저 준다. 신용이 있으면 돈은 따라오지만 돈이 있어도 신용이 없으면 결국 무너진다.
급으로 나는 모든 사업의 중심에 신용을 두었다. 현대건설이 수많은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돈이 아니라 신용이 있었기 때문이다. 위기 때마다 나는 말했다. 우리는 절대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의 자존심이다. 그 말은 단지 경영 철학이 아니라 나의 신앙이었다. 여러분, 돈은 외부의 자산이고 신용은 내부의 자산이다. 외부의 자산은 언제든 빼앗길 수 있지만 내부의 자산은 아무도 가져갈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신용을 가장 강력한 부라고 믿는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움직인다. 나는 내 인생을 돌아보며 깨달았다. 부자가 되는 길에는 반드시 신용이 있어야 한다. 신용이 없는 부는 모래 위의 성고와 같다. 겉은 화려하지만 언젠가 무너진다. 반면 신용 위에 세워진 부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진다. 그것이 내가 평생 지켜온 세 번째 원칙이었다. 돈보다 신용이 무겁다. 그리고 나는 그 신용을 바탕으로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을 세웠다.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부를 지배한다. 나는 인생에서 가장 공평한 자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망설임 없이 대답할 것이다. 시간이다. 돈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시간은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씩 똑같이 주어진다. 그러나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이 같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시간을 단 한순간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 돈은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잃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평생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부를 지배한다는 믿음으로 살았다. 나는 새벽을 사랑했다. 해가 뜨기 전 세상이 잠든 그 시간에 나는 이미 하루를 시작했다. 아직 새벽 안개가 가득한 길을 걸으며 생각했다. 지금 이 시간 나는 내 인생의 빚을 갚고 있다. 모두가 잠든 시간에 일어나는 사람만이 남들보다 앞서간다. 나의 성공은 특별한 재능에서 온 것이 아니었다. 단지 남들보다 2시간 먼저 일어났고 2시간 늦게 잠들었을 뿐이었다. 그 차이가 하루 이틀은 작아 보여도 10년, 20년이 쌓이면 엄청난 차이가 된다. 젊은 시절 나는 누구보다 바빴다. 일터에서 밤을 새우는 건 일상이었다. 사람들은 그런 나를 보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일만 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일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투자하고 있었던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큰 낭비는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다. 돈을 잃으면 배울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을 잃으면 배움도 없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시간은 돈보다 비싸다. 돈은 남에게 맡길 수 있지만 시간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나는 회의나 약속이 지연되는 것을 가장 싫어했다. 누군가 약속 시간을 어기면 이렇게 말하곤 했다. 지각은 상대의 돈을 훔치는 게 아니라 인생을 훔치는 일이다. 젊은 시절에는 몰랐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말이 진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해외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외국 발주처와의 미팅이 새벽 5시로 잡혔다. 대부분의 임원들은 그 시간에는 너무 이릅니다. 아침 9시로 조정합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들이 우리보다 앞서 있는 이유는 바로 그 4시간 차이 때문이다. 우리는 그 4시간을 따라잡아야 한다. 결국 우리는 새벽 3시에 회의실 불을 켰다. 그리고 그날 경쟁사보다 먼저 계약을 따냈다. 사람들은 운이라고 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건 운이 아니라 시간의 힘이었다. 나는 늘 시간을 적이 아니라 동지로 대했다.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을 믿었다. 시간이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계획을 세우며 같은 시간에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이듬이자 부를 쌓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부자는 시간을 쪼개 사용하고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묶어서 낭비한다. 나는 늘 분단위로 계획했다. 어떤 날은 공사 현장을 돌고 돌아 저녁이 되면 몸이 천근만근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날의 기록을 항상 남겼다. 오늘의 시간은 무엇을 위해 쓰였는가? 하루를 평가하는 습관이 내 삶의 나침반이 되었다. 시간을 측정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성장 속도를 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만 결코 같은 가치를 주지 않는다.
준비된 자에겐 기회가 되고 게으른 자에겐 후회가 된다. 나는 늘 그 차이를 명심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나를 세상과 구별시켰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 후에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큰 회사를 일으키셨습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젊은 엔지니어가 내게 찾아와 말했다. 회장님, 저는 늘 시간이 부족합니다. 나는 그에게 조용히 물었다. 자네는 하루에 몇 시간을 자신에게 쓰는가?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아마 1시간 정도입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부족하다. 최소한 하루에 3시간은 자기 자신에게 써야 한다. 생각하는 시간, 배우는 시간, 계획하는 시간. 그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평생 남의 시간에 끌려다닌다. 그는 그 말을 메모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 젊은이는 훗날 우리 회사의 임원이 되었다. 시간은 결국 자신을 위해 쓰는 사람의 편이 된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낭비가 빈 시간이라고 생각했다. 누구에게나 하루는 주어지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 하루를 타인의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 나는 달랐다. 하루의 주인이 되기 위해 싸웠다. 내 시간을 지배하는 순간 나는 내 인생을 지배하게 되었다. 여러분 기억하라. 시간은 당신이 통제하지 않으면 당신을 삼켜버린다. 나 역시 젊었을 때는 그 사실을 몰랐다. 그러나 한번 큰 실패를 겪고 깨달았다. IMF 이전 한 프로젝트가 지연되면서 막대한 손실을 본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내 실수를 인정했다. 우리는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시간 관리에 실패했다. 이후 나는 모든 프로젝트에서 철저히 시간을 관리했다. 그 결과 우리 회사의 납기율은 세계 최고가 되었다. 시간을 존중하는 태도는 나의 철학이 되었다. 회의를 10분 일찍 시작하고 약속을 5분 먼저 지키며 하루를 1시간 일찍 준비했다. 그 사소한 시간의 차이가 결국 나의 운명을 바꿨다. 부는 거대한 결심에서 오지 않는다. 매일의 1시간 차이에서 온다. 나는 인생의 마지막까지 이 원칙을 지켰다. 아침이면 창문을 열고 태양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오늘도 나에게 하루가 주어졌다. 이것이 가장 큰 기회다. 그러면 마음이 고요해졌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지혜롭게 쓰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시간의 본질은 순간 속에 있다. 큰 시간 계획보다 눈앞의 1분을 진심으로 대하는 태도, 그 1분의 정직함이 인생의 품격을 만든다. 시간을 속이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다. 나는 여러분께 말하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시간을 다스려라. 시계의 바늘은 멈추지 않지만 당신의 선택은 바꿀 수 있다. 하루를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시간을 존중하는 사람에게만 부는 따라온다. 그것이 나의 4번째 원칙이다.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부를 지배한다. 그리고 나는 이 시간의 원칙을 지키며 사람들과 함께 성장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한 가지를 깨달았다. 돈보다도 더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사실이었다. 인맥이 아니라 신뢰고리를 만들어라.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사업가, 기술자, 정치인, 노동자, 연행원 그리고 수많은 이름 모를 현장 사람들까지 그 모든 만남 속에서 나는 한 가지 진실을 배웠다. 인맥은 사라지지만 신뢰는 남는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 인맥을 쌓는다. 그러나 나는 인맥보다 신뢰를 선택했다. 인맥은 상황이 바뀌면 흐려지지만 신뢰는 시간이 흘러도 더 단단해진다. 내가 지금의 위치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수많은 사람이 나를 도운 덕분이다. 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언제나 신뢰가 있었다. 젊은 시절 나는 사회의 중심부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학벌도 배경도 없었다. 그러나 나는 사람을 대할 때 그 어떤 배경보다 진심을 내세웠다. 처음 거래처를 찾아갔을 때 나는 슈트도 없이 낡은 작업복 차림이었다. 담당자는 처음엔 나를 업신여겼다. 이런 사람이 계약을 따내겠다고. 하지만 나는 그 자리에서 단호히 말했다. 저는 말로 신뢰를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을 완벽히 끝냈다. 며칠 뒤 그 담당자가 내게 전화를 걸었다. 정 사장, 당신을 믿겠습니다.
다음 일도 맡아주십시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신뢰는 설명이 아니라 증명이다. 나는 평생 동안 사람을 대할 때 계산하지 않았다.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이익을 줄지 따지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생각했다. 이 사람이 나를 떠올릴 때 어떤 느낌을 받을까? 나는 그 사람이 나를 생각했을 때 신뢰와 존중이 함께 떠오르기 바랐다. 그것이 인간관계의 본질이라고 믿었다. 사업은 결국 사람으로 하는 것이고 사람 사이에는 돈보다 깊은 정이 있어야 한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어느 날 한 젊은 기술자가 나를 찾아왔다. 그는 다른 회사에서 해고된 뒤 방황 중이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설계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이건 저의 아이디어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나는 그 도면을 잠시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들고 말했다. 나는 믿겠어. 그 한마디에 그의 눈이 붉어졌다. 나는 그에게 자금과 공간을 내주었다. 몇 달 뒤 그의 설계는 실제 제품이 되었고 우리 회사의 효율성을 높였다. 그는 훗날 내게 말했다. 회장님이 저를 믿지 않았다면 저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나는 미소 지며 대답했다. 그대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나도 그대를 믿은 거예요. 신뢰는 일방적이지 않다. 주는 만큼 돌아온다. 나는 언제나 사람을 먼저 믿었다. 물론 배신도 많았다. 나를 속이고 떠난 사람, 약속을 어긴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때마다 스스로를 다잡았다. 사람이 나를 배신할 수는 있어도 나는 사람을 믿는 마음을 배신하지 않겠다. 그 신념이 있었기에 나는 끝까지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자주 말한다. 인맥을 쌓으려 하지 말고 신뢰를 쌓아라. 인맥은 조건으로 연결되지만 신뢰는 마음으로 연결된다. 조건은 사라지지만 마음은 남는다. 돈으로 사는 관계는 돈이 끊기면 끝나지만 신뢰로 맺어진 관계는 평생 간다. 나는 그런 관계들을 통해 위기를 이겨냈다. IMF 시절 수많은 기업이 무너졌다. 그때 나도 큰 타격을 입었다. 은행들은 대출을 회수했고 언론은 연일 부정적인 보도를 쏟아냈다. 그러나 그때 나를 지켜준 것은 정부도 제도도 아닌 사람들이었다. 거래처 사장은 내게 말했다. 정 회장, 우리는 당신의 신용을 믿습니다. 끝까지 함께 갑시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돈을 내어 도와주었고 어떤 사람은 아무 조건 없이 협력했다. 나는 그때 눈물이 났다. 그것이 바로 신뢰의 힘이었다. 평생 쌓은 신뢰가 위기의 순간 나를 지켜준 것이다. 신뢰는 말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작은 약속 하나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 나는 누군가와 약속을 하면 아무리 바빠도 반드시 지켰다. 늦을 것 같으면 미리 연락했고 약속된 말 한마디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 습관이 나를 신뢰받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사람들은 나를 만나면 이렇게 말했다. 정 회장은 말이 곧 계약이다. 나는 그 말을 가장 큰 찬사로 여겼다. 또 한 번은 해외 투자자와의 협상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다. 통역을 통해 오가는 말 속에서 오해가 생겨 큰 갈등이 일어났다. 상대는 테이블을 치며 자리를 떠나려 했다. 그때 나는 조용히 일어나 그를 따라가 말했다. 우리 계약은 종이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뢰에 있습니다.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손을 내밀었다. 당신 같은 사람과는 다시 이야기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 악수가 수백억 원 규모의 계약으로 이어졌다. 신뢰는 언어를 초월한다. 나는 부자가 되는 길에서 가장 큰 자산이 사람임을 확신했다. 기술, 자본, 전략은 모두 도구일 뿐이다. 그러나 사람은 방향이다. 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나는 더 강해졌다. 돈으로 쌓은 제국은 무너질 수 있지만 사람으로 쌓은 제국은 영원하다. 나는 내 인생을 걸고 그것을 증명했다. 사람들이 종종 내게 물었다. 회장님,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이끄실 수 있었습니까? 나는 대답했다. 나는 사람을 지배하지 않았다. 믿었다. 사람은 믿어주는 만큼 책임감이 생긴다. 나는 신뢰로 사람을 키웠다. 명령으로 움직이는 조직은 오래가지 않지만 신뢰로 움직이는 조직은 스스로 성장한다. 여러분 인생에서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다.
신뢰받는 사람이다. 신뢰를 얻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그 신뢰는 어떤 위기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신뢰는 자본보다 강하고 명예보다 오래간다. 내가 평생 지켜온 5번째 원칙은 바로 이것이다. 인맥을 쫓지 말고 신뢰의 고리를 만들어라. 인맥은 이익으로 묶이지만 신뢰는 진심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나는 이 신뢰의 고리를 통해 수많은 문을 열었다. 그러나 세상은 언제나 쉬운 길을 허락하지 않았다. 나를 시험하는 새로운 벽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무리 신뢰가 있어도 그 벽을 넘지 못하면 세상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 벽의 이름은 바로 두려움이었다. 두려움을 넘어 실행하라.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실패가 아니다. 두려움이다. 실패는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두려움은 사람의 발을 묶는다. 나는 가난했던 시절부터 이 사실을 몸으로 배웠다. 돈이 없어도 인맥이 없어도 기술이 없어도 나는 움직였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순간 모든 것이 멈췄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두려움을 느낀다면 바로 그 방향으로 가라. 사람들은 말한다. 안전한 길을 가는 게 현명한 거 아닙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안전한 길엔 배움이 없습니다. 실패의 길에만 배움이 있습니다.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 성공의 순간마다 그 시작에는 반드시 두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두려움을 선택했다. 그것이 나를 성장시킨 유일한 연료였기 때문이다. 내가 처음으로 큰 두려움을 느꼈던 순간은 현대건설을 세우던 시절이었다. 한창 회사를 키워가던 때 나는 정부로부터 중동건설 입찰 제안을 받았다. 세계 거대 기업들이 경쟁하던 시장이었다. 모두가 나에게 말했다. 정 회장, 그건 무리입니다. 우리는 기술도 자본도 없습니다. 나 또한 마음속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정말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러나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금 이 두려움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답은 명확했다. 새로운 세계였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좋다, 가자 사막으로. 그 결심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사막의 모래바람은 얼굴을 태웠고 장비는 고장이 났다. 현지 근로자들은 불평했고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은 지쳐 있었다.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태양이 떠오를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했다. 오늘도 두려움을 이겨내자. 그 한마디가 내 하루의 시작이었다. 결국 우리는 그 불가능한 공사를 완성했다. 사람들은 현대의 기적이라 불렀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 기적은 두려움을 넘어선 한 걸음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걸. 한 번은 외국 바이어와의 협상 자리에서 나는 또 다른 두려움을 마주했다. 상대는 강했고 우리의 조건은 불리했다. 계약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나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이 협상을 포기하면 다음 기회는 오지 않는다. 실패해도 얻을 것이 있다. 하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 나는 바로 그날 계약을 진행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처음엔 손해 같았지만 그 거래는 이후 수십 년간 이어질 신뢰의 기반이 되었다. 실패는 두려움 속에서 끝나지만 도전은 실패 속에서도 살아난다. 나는 평생 두려움을 다루는 법을 배웠다. 그것은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함께 데리고 가는 것이었다. 두려움은 나의 적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동반자였다.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나는 그 안에 숨은 가능성을 찾았다. 두려움이 큰 일수록 그 안에는 더 큰 기회가 있었다. 사람들은 흔히 성공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다. 나는 매일 두려웠다.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때,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때,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말이다. 하지만 나는 그 두려움을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직원들에게 말했다. 나도 두렵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가야 한다. 진짜 용기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안고도 한 발 내디는 것이다. 한 번은 대규모 프로젝트의 자금줄이 끊긴 적이 있었다. 모두가 불안에 떨었다. 한 간부가 내게 와서 말했다. 회장님, 이번에는 무리입니다. 실패하면 회사가 무너집니다.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이미 실패했네. 아직 시도도 안 했으니. 그 한마디에 현장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모두가 두려움 대신 행동을 택했다. 그리고 결국 그 프로젝트는 완성되었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말한다.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건 당신이 제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다. 두려움이 있다는 건 당신이 도전의 문 앞에 서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그 문을 열 수 있느냐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문 앞에서 돌아선다. 나는 그 문을 열었다. 문을 열면 그 안은 언제나 어둡다. 그러나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빛이 기다리고 있다. 내가 배운 6번째 원칙은 이것이다. 두려움을 넘어서 실행하라.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세상은 계획이 아니라 행동으로 움직인다. 두려움이 당신의 머리에서 자라날 때 손이 움직이지 않으면 모든 게 끝이다. 나는 늘 말했다. 생각은 하루가 걸리지만 실행은 단 5분이면 된다. 그 5분의 용기가 인생을 바꾼다. 나는 평생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었다. 세상은 결과를 예측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움직이는 자에게 보상한다.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일,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나는 먼저 걸었다. 자동차 정비소를 세울 때도 조선소를 만들 때도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불가능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더 단단해졌다. 왜냐하면 불가능이란 결국 아직 아무도 해보지 않은 일이란 뜻이기 때문이다. 내가 울산에 조선소를 세우겠다고 했을 때 전 세계가 비웃었다. 한국의 조선소라 기술도 자본도 경험도 없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그 자리에서 단호히 말했다.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한다. 그것이 나의 철학이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뿐이었다. 결국 우리는 세계가 놀란 조선소를 세웠다. 그것은 단지 철과 용접의 결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두려움을 삼켜낸 사람들의 땀으로 만든 결과였다. 여러분, 세상은 용기를 시험한다.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에게만 길을 연다. 나 또한 평생 두려웠다. 그러나 나는 그 두려움을 부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두려움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매번 그 속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했다. 진짜 용기는 두려움을 없애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이끌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다. 나는 인생에서 그 힘을 배웠다. 두려움은 나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렇게 두려움 위에 다리를 놓았다. 그 다리가 나를 오늘의 자리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리고 나는 또 하나 깨달았다. 두려움을 이긴 사람에게는 반드시 새로운 시야가 열린다는 것을. 그 시야 속에서 나는 진정한 부자의 길을 보았다. 그것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였다. 인생은 얼마나 벌었느냐보다 어디로 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나는 평생 돈을 벌며 살았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돈은 목표가 아니라 방향의 결과다. 젊은 시절에 나는 돈을 쫓았다. 하루라도 더 많이 벌기 위해, 한 푼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 쉴 새 없이 달렸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수많은 사업과 위기를 지나온 뒤 나는 알게 되었다.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은 돈을 향해 걷는 길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걷는 길이라는 사실을. 돈은 그 길 위에서 따라오는 그림자일 뿐이었다. 나는 사업을 하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았다. 누구는 빠르게 부자가 되었고 누구는 열심히 일했지만 늘 제자리였다. 그 차이는 단순했다. 방향이 맞느냐 틀리느냐의 차이였다.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결국 엉뚱한 곳에 도착한다. 인생도 똑같다. 나는 젊은 시절 이런 실수를 많이 했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닥치는 대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몇 번의 실패 끝에 깨달았다. 모든 돈이 나를 부자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어떤 돈은 사람을 높이고 어떤 돈은 사람을 무너뜨린다. 방향이 잘못된 돈은 결국 독이 된다. 내가 처음 이 원칙을 깨달은 건 한 번의 뼈아픈 경험 덕분이었다. 어느 날 한 거래처가 파격적인 조건에 제안을 해왔다.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 사업은 내 철학과 맞지 않았고 누군가의 신뢰를 이용하는 구조였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회장님 이번만 하시죠. 이건 놓치면 손해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단호히 거절했다.
돈이 내 양심을 이기게 둘 수는 없다. 결국 그 제안은 다른 회사로 넘어갔고 처음엔 그들이 크게 성공했다. 하지만 몇 년 후 그 회사는 부정과 부패로 무너졌다. 나는 그때 확신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올바른 방향에서 번 돈만이 당신을 지켜준다. 나는 언제나 돈보다 사람의 마음을 먼저 봤다. 돈이 아닌 의미를 좇는 사람들과 함께했다. 그들이 있기에 회사는 돈을 넘어 신뢰의 공동체가 되었다. 한 번은 젊은 직원이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 사업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건 결과일 뿐이네. 진짜 목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흔적을 남기느냐야. 그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돈은 사라져도 우리가 세운 가치와 정신은 남는다. 그게 진짜 성공이고 부자의 길이다. 나는 늘 직원들에게 말했다. 돈은 방향을 따라온다. 돈을 쫓으면 길을 잃고 방향을 쫓으면 돈이 따라온다. 회사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나는 이 원칙으로 결정을 내렸다. 눈앞의 이익보다 장기적인 신뢰를 택했고 단기적인 수익보다 올바른 길을 걸었다. 그 덕분에 현대는 수많은 폭풍을 견디며 성장했다. 세상은 때로 속도를 높이라고 재촉하지만 나는 늘 속도를 늦추고 방향을 확인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한 번은 일본의 대기업과의 협상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들은 우리에게 기술 협력의 명목으로 불평등한 조건을 내걸었다. 당신들이 이 계약을 받아들이면 당장 큰 수익을 보장하겠다. 그 말에 몇몇 간부들은 흔들렸다. 그러나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단기 이익을 위해 자존심을 팔 수 없다. 돈보다 중요한 건 우리의 방향이다. 그 계약은 무산되었지만 대신 우리의 기술 독립이 시작되었다. 몇 년 뒤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나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방향을 지킨 사람은 결국 시간을 이긴다. 나는 인생의 마지막까지 방향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사람들은 종종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 성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나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매일 스스로에게 물은 것이다. 그것이 나의 나침반이었다. 세상이 유혹할 때 돈이 나를 흔들 때 나는 그 나침반을 바라봤다. 방향을 잃지 않으면 길은 언젠가 다시 열린다는 믿음이 있었다. 여러분, 부자가 된다는 것은 돈이 많다는 뜻이 아니다. 돈을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돈은 도구일 뿐이다. 그 도구로 어떤 세상을 만드는지가 진짜 부자의 자격을 결정한다. 올바른 방향을 가진 사람은 가난해도 존경받지만 방향을 잃은 부자는 부유해도 불행하다. 나는 평생 그 차이를 눈으로 봤다. 나는 젊은 시절 배고픔보다 더 두려운 게 있었다. 바로 길을 잃는 것이었다. 몸은 굶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방향을 잃으면 영원히 굶는다. 나는 언제나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주영,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질문이 나를 바로 세웠다. 사업에서 성공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그 질문만은 놓지 않았다. 방향이란 단지 사업의 방향이 아니다. 인생의 방향이다. 내가 가는 길이 나만을 위한 길인지 모두를 위한 길인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의 성공이 누군가의 불행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그건 진짜 성공이 아니다. 나는 언제나 이렇게 말했다. 부는 혼자 오르기 위한 사다리가 아니라 함께 오를 수 있는 다리가 되어야 한다. 그 철학이 현대를 움직인 원동력이었다. 세월이 흘러 나는 수많은 부자들을 만났다. 그러나 그중 진짜 부자는 많지 않았다. 그들의 공통점은 한 가지였다. 방향이 있었다. 돈이 그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돈을 이끌었다.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 살지 않았다. 의미를 위해 돈을 사용했다. 그것이 부자의 마지막 단계다. 나는 여러분께 말하고 싶다. 지금 당신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더 많은 돈입니까? 아니면 더 큰 의미입니까? 인생은 길이 아니라 방향으로 평가받는다. 방향이 올바르면 속도가 느려도 결국 목적지에 닿는다. 그러나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끝은 후회다. 나는 부자가 되는 법보다 부자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걸 알게 되었다.
부는 쌓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걸 지키는 힘은 돈이 아니라 방향이다. 방향이 흔들리면 모든 게 흔들린다. 그래서 나는 평생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 내 마음의 나침반을 매일 닦았다. 그것이 내가 평생 지켜온 7번째 원칙이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그리고 나는 그 방향의 끝에서 깨달았다. 인생의 부는 결국 외부가 아니라 내면의 신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부를 지탱하는 최후의 힘 신념. 나는 평생 동안 수많은 위기와 성공을 겪었다. 돈도 벌었고 잃기도 했다. 사람을 믿었고 배신당하기도 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했지만 단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신념이었다. 세상은 나를 수없이 흔들었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내 중심을 잃지 않으려 했다.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었다. 신념이 있는 사람은 무너져도 다시 일어선다. 신념은 부를 지탱하는 마지막 기둥이다. 젊은 시절에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마음속엔 단단한 믿음이 있었다. 나는 반드시 해낼 수 있다. 그 믿음 하나로 세상을 향해 나아갔다. 사람들은 나를 비웃었다. 정주영이 뭘 할 수 있겠어? 그러나 나는 그 말에 상처받지 않았다. 오히려 그 말이 내 신념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나는 가난을 운명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운명은 바뀔 수 있고 바꾸는 힘은 신념에서 나온다고 믿었다. IMF 위기, 오일 쇼크, 경제 불황, 정치적 갈등, 수많은 폭풍 속에서도 내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자본이 많아서가 아니다. 내 마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세상은 언제나 변했다. 어제의 약속이 오늘의 부담이 되고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경쟁자가 되었다. 그러나 신념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그것이 나의 유일한 안전장치였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거대한 프로젝트가 실패로 돌아가며 회사 전체가 흔들렸다. 언론은 나를 향해 비난했다. 무모한 도전, 현대의 몰락. 그러나 나는 침묵했다. 그리고 직원들을 모아 말했다. 우리가 실패한 이유는 자본도 기술도 아니네. 신념이 약해졌기 때문이야. 돈이 아닌 신념이 회사를 일으켰고 그 신념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나는 그날 이후 다시 초심으로 돌아갔다. 그때 느꼈다. 신념은 가장 강한 무기이자 가장 깊은 뿌리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자주 말한다. 신념은 믿음이 아니라 결심이다. 믿음은 흔들릴 수 있지만 결심은 흔들리지 않는다. 신념은 그 결심을 매일 새롭게 다지는 행위다.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주영, 오늘도 너는 내 길을 믿는가? 그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순간 하루가 시작되었다. 신념은 그렇게 쌓이는 것이다. 거창한 문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의 작고 단단한 결심으로 만들어진다. 한 번은 정부의 지원이 끊기고 은행의 대출이 막힌 적이 있었다. 모두가 떠났다. 심지어 가까웠던 사람들마저 등을 돌렸다. 그때 나는 깊은 밤 홀로 사무실에 앉아 생각했다. 이제 끝인가? 그러나 곧 마음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아직 아니다. 끝이라고 말하는 순간 진짜 끝난다. 나는 다시 일어섰다. 신념은 외부의 손이 아니라 내 안에서 스스로 붙이는 불이었다. 그 불이 꺼지지 않는 한 세상이 나를 꺼뜨릴 수 없었다. 사람들은 종종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은 언제 가장 외로웠습니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내가 내 신념을 의심했을 때였다. 신념은 외로움과 싸워야 한다. 아무도 당신을 믿지 않을 때, 세상이 모두 반대할 때, 그때 당신의 신념이 진짜인지 드러난다. 나는 그 시련을 수도 없이 겪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내 마음은 더 강해졌다. 외로움은 신념을 단련시키는 불이다. 나는 신념을 종교처럼 여겼다. 그것은 단순한 긍정의 힘이 아니었다. 신념은 행동의 에너지였다. 아무리 어려워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념이다. 나는 수많은 실패 속에서도 그 말을 버리지 않았다. 심지어 주변에서 이제 그만하시죠라고 말할 때도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할 수 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말하는 순간 마음의 문이 열리고 길이 생겼다. 나는 지금도 그때를 떠올린다. 새벽의 공기 속에서 홀로 서 있던 순간들, 온 세상이 등을 돌려도 내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었다. 끝까지 가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목소리가 바로 내 신념이었다. 신념은 나를 구했고, 회사를 구했고, 인생을 구했다. 부자가 되는 길은 쉽지 않다. 그러나 부를 지탱하는 것은 더 어렵다. 처음엔 돈이 사람을 움직이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신념이 돈을 움직인다. 신념이 약해지면 돈은 방향을 잃고 신념이 강하면 돈은 힘을 얻는다. 나는 이 원리를 평생 믿었다. 돈은 신념을 따르는 하인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순서를 잇는다. 돈이 앞서고 신념이 뒤처질 때 그 부는 오래가지 못한다. 내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주영, 너는 신념을 지켰는가?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렇다, 끝까지. 돈은 세상에 남기고 떠날 수 있지만 신념은 세상에 남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그것이 내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이다. 나는 젊은 세대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세상은 당신의 재능보다 당신의 신념을 시험한다. 신념이 있다면 환경이 당신을 막지 못한다. 신념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기회도 의미가 없다. 신념은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향해 끝까지 나아가는 힘이다. 그것이 바로 부자가 절대 깨지지 않는 마지막 원칙이다. 내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모든 성공은 신념에서 시작되고 모든 회복도 신념으로 끝났다. 신념은 내 인생의 뿌리이자 나의 불빛이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그 불빛은 더 선명해졌다. 나는 그 불빛으로 어둠을 걸었다. 여러분, 불을 쌓으려면 기술이 필요하지만 불을 지키려면 신념이 필요하다. 기술은 배울 수 있지만 신념은 길러야 한다. 신념은 책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단련되는 것이다. 넘어져도 일어나고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신념이다. 그것이 내가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다. 돈은 사라져도 신념은 남는다. 신념이 당신의 길을 밝히는 한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살았다. 그리고 지금 나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부자가 절대 깨지지 않는 이유는 신념이 그들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내가 평생을 걸어 지켜온 8번째 원칙이며 나 정주영이 세상에 남기고 싶은 마지막 한마디다. 부를 세우려면 노력하라. 그러나 부를 지키려면 신념을 지켜라.